삼국시대에는 한학이 널리 보급되면서 역학, 의학 등 과학 연구도 활발하였고 공예, 건축 등 기술 부문에서도 상당한 발달을 보였다. 통일신라의 학술은 일반적인 한학은 물론 기술 분야인 의학, 병학, 역학, 산학, 율학 등을 포함함으로써 그 범위가 사회생활을 실제로 이끌어갈 정도로 크게 넓어졌다. 옛날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질병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호소하였을 때 아픔의 상태는 상당히 여러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아픔을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경로로 해석하는 오늘날에도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아픔은 구별되고 있다. 고대인들은 어쨌든 편치 않은 상태는 그것이 심리적이건 물리적이건 모두 아픔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아픔의 원인도 오늘날 같이 단순히 병리학적 차원으로 환원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픔은 아픔을 느끼는 환자를 둘러싼 가족과 마을 공동체, 나아가 사회 차원의 문제이기도 했으며 환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정치적이면서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였다. 심지어 우주, 삼라만상 모두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한자를 생각과 사물을 반영하는 심벌로 사용하였다. 고대 한자에서는 질과 병을 구분하여 질은 화살로 인한 외상의 아픔을, 병은 내부의 아픔을 상징하였다. 이렇게 신체 내부의 아픈 상태와 신체 외부, 즉 외상은 구분되었지만 여전히 심적 아픔과 장기 내부의 아픔이 크게 구별되지는 않았다. 고대에는 아픔의 원인이 주로 외부에서 찾아졌다. 귀신이 침입하였다든지, 사회가 혼란하다든지, 집안이 편치 못하다든지 하는 외부 환경이 모두 인간 생활과 인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탓이다. 따라서 의사의 역할은 외부의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는 심리치료사인가 하면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했고 남의 아픔을 자신이 맡아 싸워 해소하는 카운셀러이기도 했다. 심지어는 정치가이기도 했다. 고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의이라는 단어는 매우 재미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즉, 무당이 화살갑 속에 화살을 들거나 창을 잡고 악기를 쫓아내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대에도 이 같은 생각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재정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당들의 주된 임무는 악기를 쫓는 것이었고 정치적으로 나쁜 일도 같은 원리로 치료하였다. 그러나 점차 정치 조직의 단위가 커지면서 부족이 부족연맹으로 나아가 국가로 발전하자 정치 행위 역시 점점 복잡해졌다. 이제는 무당들에게 정치를 맡기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재정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부족들은 서로 간의 연맹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국가로 성장하였고 정치 이념으로 불교나 유교 등 선진 사상을 수입하였다. 불교는 고대 국가의 형성기에 도입됨으로써 부족 단계의 사상을 넘어 국가적 이념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전에는 무당들이 담당했던 질병 치료를 불교 승려들이 담당했다. 불교의 원산지인 인도가 자랑하는 외과 및 내과 지식들이 중국을 거쳐 수입, 승려 의사들에게 전해졌고 무당들의 기원과 귀신 쫓기 등의 치료 방법도 같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라에서 화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집단이었다. 화랑은 진골 귀족 가운데서 선출된 화랑 1명과 승려 약간명, 그리고 수백 명의 낭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서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도의를 닦고 무술을 연마했다. 이 집단에서 승려 낭도의 역할은 화랑을 보좌하고 지도하는 것이었다. 즉, 청소년 조직이 본래 샤머니즘의 종교적 비밀단체와 같은 성격의 일면을 띠고 있었던 것을 계승, 고양시켜 부족 단위의 범주를 넘는 불교의 보편적인 정신세계와 왕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시키는 것이 이들의 할 일이었다. 굳이 최치원의 말을 빌지 않아도 화랑의 사상적 경향은 유, 불, 선, 삼교를 넘나들었다. 여기서 살피려고 하는 기파랑도 불교 승려 중 한 사람이었다. 우리들이 기파랑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충담이 지은 찬기파랑가의 주인공이고 화랑이었다는 정도이다.
충담사와 경덕왕과의 만남을 소재로 한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면 경덕왕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하기를 누가 길에 나가 훌륭한 중 한 명을 데려올 수 없을까 하였다. 이때 중 한 명이 누비옷에 벚나무로 만든 삼타기를 지고 남쪽으로부터 오고 있었다. 왕이 그를 맞아들여 통속을 들여다보니 차를 다리는 도구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왕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물으니 중이 대답하기를 충담이 올시다. 남산 사마령에 있는 미륵세존님께 차를 올리고 막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나도 차 한 잔을 얻어먹을 인연이 있는가 했더니 중은 곧 차를 다려 바쳤다. 차맛이 희한하고 찻잔 속에서 이상한 향기가 코를 찌를 듯하였다. 고대의 차는 곧 약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다방은 약방의 역할도 하였다. 위 기록에서도 충담은 약을 다려 미륵에게 바치던 인물이었고 그가 찬양한 기파랑 역시 비슷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기파랑은 인도의 외과 의사였던 지바카를 음차 표기한 것이다. 이제 고대 인도로 역사의 현장을 옮겨 석가모니의 담당 의사였던 기파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기원전 5세기경에 살았던 인도의 명의 기파는 불경에 의하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과 천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부모가 어찌 되었건 천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버리는 것이 습속이었다. 때문에 기파 역시 태어나자마자 길가에 버려지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무에라는 사람이 그를 주워다 길러주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손에 침향낭을 들고 있었다고 전해질 만큼 의학과 밀접하였다. 이후 핑갈라를 스승으로 의술을 배운 기파는 뛰어난 의술을 베풀면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불경에는 그의 활동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 대표적인 것만 들어보아도 12년에 걸친 만성두통을 코를 씻어 치료하였다든가 빈비사라 왕의 치질을 수술했다거나 왕사성에서 두개골 절개 수술을 한 것, 구선미국 왕자의 복부 절개 수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또 그는 소학과 의사로도 유명했는데 그의 이름인 지바카, 코마아랴 야뷰르타는 소아를 돌보는 자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두개골을 절단한다거나 복부를 절개하는 등의 수술은 모두 외과적 기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기파의 치료술은 대부분이 외과 수술로 고대 인도 의학이 도달하였던 외과 의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는 내과 의서인 차라카 본집과 슈슈르타 본집이라는 외과 의서가 있다. 인도 의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이른바 몸 안의 이물질을 개복 또는 절개하여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이런 수술이 가능했다는 것은 당시 외과적 수술 기법이 대단히 발달했음을 또 동시에 내과의학도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발달한 인도의 의학 기술은 해로를 통해 중국과 한반도에 전파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신라의 기파랑도 인도의 기파랑처럼 의사였던 것이 확실할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어느 쪽이든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하다. 다만 당시 신라의 의학에는 전통의 치료법, 중국의 치료법, 불교와 같이 수입된 인도 의학의 영향 등이 섞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의 명의 기파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 신라의 기파랑이 의학과 무관한 인물은 아니었을 거라는 추측만이 가능하다. 또 당시 의학 지식을 가장 잘 흡수, 체득하고 있었던 계층은 유, 불, 도를 포괄하는 승려낭도, 즉 법사들이었을 거라는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준다. 현재는 신라시대 의서가 한 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의학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현존하는 신라시대 의학관계 자료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는 일본의 한 의학자가 984년에 펴낸 의신방이 있을 뿐이다. 의신방에는 신라법사방이라는 몇 개의 처방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승려낭도의 의학에는 고유의 처방에 더하여 도교의학 그리고 인도의학의 영향이 모두 섞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기파랑은 치료의 신으로 기원과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아픈 자들은 모두 기파랑의 이름을 외우면 낫는다고 믿었던 것이다.